나왔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영정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왔어.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아내는 숨을 멈춘 채 아이를 바라봤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 아이는 죽은 남자의 인생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장례식 날 나타난 걸까요?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고인 김서준, 향년 40.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좋은 남편이자 효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상주인 아내 한지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8배 그녀는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행복했던 날들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묵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65의 노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후 2시경 장례식장 입구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그 여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조문객치곤 화장이 너무 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자가 아닌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영정사진 속 김서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목구비, 똑같은 눈매, 심지어 이마의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왔어. 아빠가 오라고 했잖아. 아이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간 모든 조문객의 시선이 상주석의 한지영에게 쏠렸습니다. 한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죠?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서준 씨 아들 아냐? 너무 닮았잖아. 상주한테 자식이 없는데. 그럼 혹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여자 박성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듯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박성희라고 합니다. 이 아이, 최동희는 고인과 관계가 있는 아이입니다. 한지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성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꼭 아이를 데려오라고. 거짓말! 한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워낙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어머님! 한지영이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김서준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지영은 남편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은행 명세서, 신용카드 내역, 남편의 수첩까지. 그녀는 남편의 흔적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닮은 그 얼굴,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묘한 반응. 한지영은 통장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건 매달 15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5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김복지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한지영은 재빠르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재단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김복지재단은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고아원의 후원금을 남편은 평소 기부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왜 매달 고아원에 돈을 보냈을까요? 한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녀는 재단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복지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준 씨와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김서준 후원자님이시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혹시 후원금이 특정 아이에게 지정되어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고인의 가족분이시라면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지영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서준 후원자님은 5년 전부터 최동희 어린이를 지정 후원하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최동희.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김서준 씨가 직접 아이를 만난 적이 있나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쯤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그때 아이가 무척 기뻐했던 게 기억나네요. 한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이 출장 간다며 이틀을 집을 비웠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담당자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서준 씨께서 최동희 어린이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셨었습니다. 혈액형,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이요. 의료 기록을요? 네. 아이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그 비용도 김서준 씨가 대주셨습니다. 한지영은 비틀거렸습니다. 후원금, 직접 만남,
의료비까지. 이 모든 게 남편의 숨겨진 아이를 가리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재단을 나선 한지영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다녔다는 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지난 6개월간 이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김서준 환자분은 부정맥으로 치료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자꾸 유전성 심장질환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자신의 병이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는지,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는지. 한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한지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장례식에 온 그 아이, 어머님은 아시는 게 있으시죠?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른다.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 아이가 정말 서준 씨의 아이인가요? 모른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 절대로. 한지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지영은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뒤졌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성희였습니다. 동희가 많이 아픕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연락 주세요. 날짜는 남편이 사고로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한지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한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남편의 머리카락, 아이의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날 아이가 영정 앞에서 울며 남긴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빗에 남아있던 머리카락도 함께. 진실이 뭐든 이제는 알아야 해. 한지영은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한지영은 그 일주일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성희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례식 날 받았던 명함에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한지영입니다. 김서준의 아내요. 아, 네. 말씀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희를 만나고 싶은데요.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해화동 카페에서 만나시죠. 다음 날 한지영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박성희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박성희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최동희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남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희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박성희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동희와 제 남편은 어떤 관계인가요? 고인께서 동희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동희가 죽기 전에 꼭 아빠를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장례식 날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아이에 대해 전혀 몰랐을까요? 고인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대답이었습니다. 한지영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남편이 동희에게 보여줬을 법한 사진들인데요. 박성희는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이 사진은 우리 결혼식 사진입니다. 10년 전이죠. 동희가 태어나기 전인데 남편이 동희 엄마를 언제 만났는지 혹시 아세요? 박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동희 엄마는 어디 계신가요?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요? 오래전에요. 대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한지영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동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요? 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복지재단 말씀이신가요? 박성희가 놀란 듯 한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 남편이 그곳에 후원금을 보냈더군요. 5년 동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재단에서는 당신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박성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보호자가 없다고요. 박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최근에 아이를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요? 한 2달 전쯤요. 그럼 그 전에는 누가 동희를 돌봤나요? 다른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한지영은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희야, 너는 박성희 아주머니를 언제부터 알았니? 아이는 박성희를 힐끗 쳐다본 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보고 싶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아빠가 곧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한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데리러 온다고? 네. 아빠가 저를 집으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박성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동희가 착각한 겁니다. 아이가 워낙 어려서. 아닙니다. 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요. 박성희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이 아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이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 아이를 누가 키웠는지, 심지어 아이가 심장병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박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법률사무소에 남긴 상담 기록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 남편은 죽기 한 달 전 아동 학대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이라는 아이가 시설 보호자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보호자가 당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저는 동의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박성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신 뒤 아이가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데려온 겁니다. 거짓말 마세요. 한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이 목적이잖아요. 제 남편이 남긴 재산, 보험금,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함부로. 근거는 있습니다. 한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 동의 병원비가 부족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게 다 돈 요구 아닙니까? 박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 죽은 걸 알고 장례식에 나타난 겁니다.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박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인의 아들인 건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죠. 그럼 알 겁니다. 한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의뢰했습니다. 박성희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모든 게 밝혀지겠죠. 한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동의를 잘 돌보세요. 만약 아이에게 손이라도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성희는 대답 없이 한지영을 노려봤습니다. 한지영은 동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희야,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한지영의 뒤통수에 박성희의 차가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한지영은 확신했습니다. 박성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이의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영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한지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매우 특이한 결과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한지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김서준 씨와 최동희 어린이의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한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확실합니다. 한지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아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더요? 최동희 어린이와 시어머니 분의 DNA를 비교했는데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은 직계 혈연 관계입니다. 정확히는 할머니와 손자 관계로 추정됩니다. 한지영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요? 네. 시어머니께서 최동희 어린이의 친할머니일 가능성이 99.8%입니다. 한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동희는 남편의 조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김서준 씨에게 형제자매가 있었다면 그분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지영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DNA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검사도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지영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동희가 남편의 조카라니. 그럼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자식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한지영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희는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어머님의 손자더군요. 어머님, 남편에게 형제가 있었습니까?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한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이에게는 동생이 있었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일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이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지. 7살이었던 서준이도 때렸고. 한지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둘째를 임신했어. 하지만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또 아이가 맞을까봐. 결국 나는 몰래 아이를 낳았어. 아들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서준이를 데리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어. 하지만 갓난아기를 데리고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어. 임시로만. 서준이와 안전한 곳에 자리 잡으면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 지인이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어. 나는 몇 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한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나는 그 아이를 포기했어.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아이를 낳았던 거군요. 동희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 전이었어. 서준이가 나한테 물었어. 어머니, 제게 동생이 있습니까? 라고. 나는 부정했어.
하지만 서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흔적을 찾아낸 거야. 그리고 그 동생을 찾아냈던 거구나.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고 없었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그럼 동희는 내 둘째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야. 서준이에게는 조카였고 나에게는 손자인 거지. 한지영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아버지를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던 거군요. 그래. 그리고 서준이가 그 아이를 찾아낸 거야. 자기 동생의 아들을.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준이는 동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나는 반대했어. 왜요? 너무 오래 숨겨왔어. 어떻게 말해? 내가 둘째 아들을 버렸다고. 30년 넘게 찾지 않았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어머님. 그런데 서준이가 죽었어. 동희를 데려오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아들도 잃고 손자도 지키지 못하는 거야. 한지영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참 뒤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성희는 누구입니까? 왜 동희를 데리고 나타난 겁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서준이가 생전에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었어. 신고요? 그 여자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학대했대. 동희도 그중 하나였고. 한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준이는 동희를 구하려고 했어. 법적으로 보호자를 바꾸려고 준비 중이었어. 그런데 사고로 죽은 거군요. 그래.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난 거야. 돈을 노리고. 한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희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편이 남긴 증거들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 기록, 학대 신고 준비 자료들. 그걸로 박성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지영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동희의 친할머니라는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 자격을 주장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한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한지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지키려고 했던 아이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이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한지영은 남편의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증거들, 박성희의 학대 기록들, 동희의 상처 사진들. 남편은 죽기 전까지 조카를 구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한지영은 영정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동희를 꼭 지킬게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동희는 남편의 조카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몰랐던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희를 박성희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진짜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영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상담했던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서준 씨의 부인이시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상담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동희 어린이의 보호자 변경 건으로 상담하셨죠.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박성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셨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먼저 동희 어린이의 진료 기록입니다.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담당 의사가 학대 의심 소견을 냈습니다. 한지영은 사진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은 팔에 난 시퍼런 멍, 등에 난 상처 자국들, 또 고아원 다른 아이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박성희가 아이들을 때리고 밥을 굶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바로 고소하지 않으셨나요? 법적 보호자 자격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동의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셨거든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족 관계를 증명하고 보호자 자격을 얻은 뒤 아이를 인계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한지영은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보호자 자격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희의 친할머니시군요. 충분합니다. 직계 존속은 보호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박성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동시에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한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박성희가 머물고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한지영도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아이를 직접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모텔 2층 203호.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희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성희 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아동학대요? 말도 안 됩니다. 최동희 어린이는 어디 있습니까? 박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지금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한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희는 어디 있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박성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박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아이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대 혐의도 받고 있고요.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성희 씨, 최동희 어린이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추가 혐의를 받게 됩니다. 박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있습니다. 김복지재단에. 한지영은 곧바로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아원 원장실에서 원장을 만났습니다. 동희를 만나고 싶습니다. 최동희 어린이 말씀이시죠? 지금 방에 있을 겁니다. 원장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동희를 데려와 주세요. 잠시 후 동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동희야. 한지영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줌마 기억나니? 장례식장에서 만났었잖아.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돌아가셨어요? 응, 안타깝지만 그래.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알아. 아저씨가 너를 데려가고 싶어 했던 거 아줌마가 알아. 한지영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희야, 너는 아저씨의 조카야. 아저씨는 내 삼촌이었어. 삼촌? 이요? 그래. 그리고 너한테는 할머니가 계셔. 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할머니가.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 가족이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있고 아줌마도 있어. 우리가 너의 가족이야. 한지영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한지영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를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변경 서류입니다. 법원 허가가 나면 정식으로 인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때까지 동희는 여기 있어야 하나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급 보호 조치로 임시 인계가 가능합니다. DNA 검사 결과와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한지영은 그날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동희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가 네 어머님, 동희예요. 동희는 겁먹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동희야, 나는 내 할머니란다. 할머니, 그래. 내 아빠는 내 아들이었어. 내가 미안하구나. 내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삼촌 서준이가 너를 꼭 지켜달라고 했단다. 할머니가 이제 너를 지킬 거야.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절대 안 버려. 다시는 안 버려. 할머니가 약속한다. 아이가 시어머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동희는 처음으로 따뜻한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지영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가 마지막까지 동생 생각을 했구나. 시어머니가 영정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버린 아들, 그 아들이 남긴 손자, 서준이가 다 찾아준 거야.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죠. 나도 이제 제대로 할 거야. 동희를 지킬 거야. 시어머니가 한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동희를 찾지 못했을 거야.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한지영이 영정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안심하세요. 동희는 안전해요.
우리가 잘 지킬게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 변경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한지영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동희는 정식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동희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가 아이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습니다. 동희야, 내일부터 학교에 가야 해. 준비물 사러 가자.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너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야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모 할머니.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식사를 마치고 한지영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남긴 노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희를 지켜야 한다. 내 동생이 남긴 유일한 혈육. 어머니가 평생 찾던 아들의 아들. 동희는 우리 가족이다. 내가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한지영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다 지켰어요. 동희는 이제 안전해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밝은 표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한지영은 동희의 가방을 챙겨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가족을 그리래요. 어떻게 그렸는데? 동희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 이게 큰엄마, 그리고 이게 저예요. 한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그런데요. 동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삼촌도 그렸어요. 삼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 한지영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삼촌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한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김복지재단의 전 원장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한지영이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희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동희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희야, 나를 기억하니? 동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그래,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본 적 있지. 이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동희 아버지. 그러니까 김서준 씨의 동생분이 남기신 물건입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뭘 남겼다는 겁니까? 편지와 사진 몇 장입니다.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정우가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압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아내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이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 부디 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형을 만나고 싶습니다. 동희에게 삼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놀라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키지 못하면 부디 형님이라도 동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들 민석 올림.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시어머니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항상 다른 아이들을 돌봤죠. 성인이 되어서는 고아원에 자주 봉사를 오셨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했고 동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도 같은 사고로 함께. 이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희만 혼자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아원으로 왔고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갓 태어난 동희를 안고 있는 사진. 내 아들. 시어머니가 사진 속 민석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내 아들. 동희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우지 마세요. 동희야, 아빠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할머니도 힘들었대요. 아이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다입니다. 민석 씨의 유언대로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영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정우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건 김서준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재단에 맡기신 봉투입니다. 남편이요? 한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정우가 봉투를 한지영에게 건넸습니다.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미안해. 많은 걸 숨기고 살았어. 내게 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 동생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나는 동희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두려워하셨어. 과거를 들춰내는 게 두려우셨던 거야. 나는 어머니를 이해해. 하지만 동희는 우리 가족이야.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도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거야. 부탁이야. 동희를 지켜줘. 어머니를 지켜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지영. 미안하고 고마워. 서준. 한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녀는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다 지켰어요. 약속 지켰어요. 이정우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지영, 그리고 동희. 오랜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내 어머님,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도 서준이한테도 민석이한테도 동희한테도. 어머님, 나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어. 과거를 숨기고 진실을 외면하면서. 시어머니가 동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이 아이를, 내 손자를 제대로 지킬 거야. 한지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지켜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동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큰엄마 사랑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